자기는 그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관리해줘.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혹시 내가 없었으면 너의 태훈이가 오늘 있을까? 아니면 당신의 눈에는 내가 과인일 뿐입니까? 당신이 진실을 듣고 싶다면, 맞아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아저씨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공기는 무거워졌고, 그 말들은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았고, 모든 작은 희망들은 결국 산산조각이 났다. 한국에서 가족은 항상 사랑과 희생이 대대로 전해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초석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특히 전통과 현대 가치 사이의 변화에 직면할 때 때로는 치유하기 어려운 균열이 발생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66세의 정은석입니다. 내 평생 자랑은 아들 태훈이 하나. 아이가 유능한 검사 주미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하자 아이의 행복도 제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없이 기뻤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예비 며느리와 저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어요. 아들의 삶에서 밀려나고 정성을 들여서 갖고 온 가족의 외부인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때때로 기쁨보다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가족 관계의 복잡성을 단념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66세의 정은석입니다. 저는 제 작은 빵집에 반 이상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크지는 않지만 1985년 문을 열었을 때부터 심혈을 기울이며 추억을 남기는 곳이 됐다. 매일 아침, 저는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4시부터 일어나 바쁜 도로를 통해 아침 첫빛이 스며들 때 신선한 공기를 즐깁니다. 나의 빵집은 강남역에서 멀지 않은 작은 거리 모퉁이에 있으며 항상 토스트 냄새가 난다. 이곳은 또한 고객, 제 가족, 그리고 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목격한 곳입니다. 나의 아들 태훈이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그는 훌륭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현재 한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인 탄교에 있는 큰 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외동딸이라 태웅 씨는 어릴 때부터 저와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항상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제 남편은 거의 10년 전에 죽었고 그 이후로 엄마와 딸은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태움은 매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가게 문을 닫는 것을 돕기 위해 애쓴다. 지난달에 태웅이가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공지를 했어요. 그 여자, 주미는 훌륭한 검사였고 동료들에게 매우 존경받았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근데 주미 씨를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늦가을 오후, 거리 곳곳에 단톡잎이 떨어졌다. 주미는 정시에 등잔에 정장 차림에 가벼운 화장을 한다. 나는 그녀가 아름답고 말씨가 예의가 바르며 태움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아마도 나 같은 평범한 여자와 그녀처럼 성공한 사람 사이의 거리감일 것이다. 주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부산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랐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젊은 여자의 간인함을 내도하고 감복했다. 근데 대화하면서 주미가 굉장히 원칙적이고 다소 딱딱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녀는 나를 정수복라고 불렀는데 나는 그녀의 언행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검사의 프로페셔널함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둘 다 친해지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튼 주미와 제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족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친밀감을 찾고 아들에게 꿈꿔왔던 것처럼 웃음 가득한 보금자리를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주말 저녁이었고 태움은 주미를 데리고 집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불고기, 반찬 몇 가지를 곁들여 소박하지만 아늑한 식탁을 차렸다. 식사를 할 때 나는 그들이 결혼식을 위해 몇 가지 일을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교묘하게 말했다.
저는 모든 어머니들이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카드나 파티 예약 혹은 적어도 전통적인 예절을 챙기기 위해서요.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답변을 들었다. 아저씨는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가 손자다 처리했습니다. 주미의 그 말은 망설임 없이 깔끔하게 나왔다. 분위기가 난처하게 조용해졌다. 태웅은 주미를 올려다보고는 나를 쳐다보며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억지로 웃으며 모른 척하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다의가 짓눌린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어른들이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근데 주미 말투가 나 되게 아웃사이더 느낌 나. 아들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내가 설 자리가 없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주미와 제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사이가 더 벌어졌을 뿐인 것 같아요. 식사 후 주미에게 차를 따르며 말을 걸려고 했다. 저는 그녀에게 결혼식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것이 더 필요한가요? 그러나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반복했다. 네, 저랑 태훈이는 다 통일이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태움은 당황한 듯 청담동의 고급 웨딩홀을 선택했다고만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인데 마음이 공허하다. 일주일 후에 일어난 긴장감에 절친한 친구 박모 씨는 빵집에 들러 결혼 계획에 대해 물었다. 제가 준비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얼버무렸을 때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근데 은서가 이거 큰일 났잖아. 내 미래의 며느리가 연희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그저 웃기만 할 뿐인데 더더욱 내심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주미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단호해서 제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해서 저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청소하는 동안 우연히 두 명의 직원이 서로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미다 코엑스 백화점 근처의 카페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때 나는 마음이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터무니없는 소문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는 나에게 막연한 걱정을 심어주는 것 같다. 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해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게 있을까요? 냉정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날부터 주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될 그 소녀를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상열례는 원래 한국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전통 의식이었다. 그것은 양측 가족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을 교환하고 구축할 때이기도 합니다. 태용과 주미다 결혼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모임을 고대했다. 심지어 옷주름이 하나씩 납작해져 있는 오래전부터 입지 않았던 한복도 준비돼 있어요. 전통 선물로 장아찌와 김치통도 직접 만들어 왔는데 그쪽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 그러나 태웅이 돌아와 주미 가족이 면회를 취소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귀가 솔깃해졌다. 12월 중순 어느 날 저녁, 찬바람이 빵집 구석구석에 몰아쳐 문을 닫기 위해 청소를 하고 있었다. 태웅이 들어오자 머뭇거리는 얼굴이었다. 아들이 그쪽 가족은 필요 없다고 해서 상열례를 치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깊은 실망감에 휩싸인 것 같았다. 왜 필요하지 않은가? 이건 큰일이지. 장난이 아니야.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태움은 나누거나 위로하는 대신 어깨를 으쓱하며 무관심하게 말했다. 엄마, 요즘 그런 거 누가 신경 써요? 아들의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격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부터 나는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가족의 전통이 그렇게 무시되었습니까? 아들의 이야기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태웅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나는 고요한 집안을 서성거리면서 일어나야 할 정도로 답답했다. 양가 가족이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 대신 아들의 인생 계획에는 설 자리가 없다는 듯 냉담하기만 했다. 그 뒤 며칠 동안 태웅이랑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태웅이는 그냥 피했어요. 친한 친구인 단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털어놓기로 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자 못지않게 놀랐다. 은서가 상견례 안 해? 그것은 이상해요. 혹시 신부 측에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나요? 단 여사의 말은 내 머리에 의혹을 더하는 것 같다. 이게 주민의 가족의 뜻인가? 아니면 태웅이가 얘기 안 한 게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중요한 모임을 거절했을까? 가만히 앉아있기 싫어서 주미의 가족과 함께 일했던 첨담동 지인과 연락을 취했다. 몇 차례의 대화를 통해 주미 씨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큰 재산 다툼을 겪은 적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이렇게 균열이 많은 가정인데 제 아들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나는 어떻게 이 일에 계속 직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마음은 너무 혼란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제가 아들의 삶에서 제 자리를 잃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나는 마음속 깊이로부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주미가 선택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느 토요일 오후 결혼식을 위한 메뉴 토론회가 열렸다. 태웅이가 저를 데리고 와서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의견을 내서 좀 더 완전한 의식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옅은 노란색 조명과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고급 레스토랑. 하지만 주미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메뉴를 제시했을 때 나는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와 같은 서양 요리의 주요 목록을 발견했다. 물론 현대 결혼식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흔하지만 저는 전통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김 선생님,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몇 가지 한국 음식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손님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던데.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주미는 강경한 어조로 잘라 말했다. 우리 결혼식이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나를 한순간 잠재웠다. 옆에 앉은 태움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묵묵히 손을 굽혀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은 이런 무례한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 결혼식은 두 아이의 것이기도 하지만 두 가족의 것이기도 하다. 어른 생각은 안 해봤어. 저는 목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근처에 서 있는 식당 종업원 몇 명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주민은 나를 돌아보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 결혼식에서 누가 중요한지 생각해보세요. 그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화도 나고 실망도 많은 주미를 달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단지 외부인일 뿐인가? 저는 더 이상 태훈이 엄마가 아니고 이 중요한 행사에서 어떤 자리도 없는 건가요? 회의가 끝나면서 밀려난 느낌은 더욱 분명해졌다. 집에 가는 길에 태웅이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태웅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엄마, 주미는 아무 의미 없어. 엄마 마음 놓지 마. 어떻게 제가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죠? 그녀가 말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존경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주미에게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에게 실망했다. 태용 씨는 왜 저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화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날 아침 빵집을 여는 동안 저는 제 오랜 지인인 한 나이 든 손님인 김 여사가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래의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결국 그 결혼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김 여사의 말을 듣고 나는 내 처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이상 긴장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할까요? 저는 현대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젊은이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전통, 존경, 가족 감정은 이제 모두 제쳐질까요? 저는 마치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고 모든 것을 안정시키거나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가치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어쨌든 나는 이 냉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눈이 펑펑 쏟아지며 강남의 거리를 하얗게 뒤덮은 겨울 오후였다. 빵집에 앉아 연말 주문을 몇 가지 수정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인 단 여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는 주민의 가족이 방금 신라호텔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파티에는 그녀의 가족과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참여했지만 나나 태웅에게 초대된 것은 전혀 없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불같이 뜨거웠다. 신랑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제가 이 일을 몰랐을까요? 왜 주민의 가족은 제게 알리지도 않은 채 결혼 관련 파티를 열 수 있었을까요? 크고 작은 결정으로 여러 번 쫓겨난 후 이것은 마치 물방울이 잔을 넘기는 것과 같다. 그날 저녁 곧바로 압구정 주민의 집으로 찾아가 제대로 묵기로 했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지만 멀게만 느껴질 정도로 춥다. 주민은 문을 열었고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내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 가족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파티를 하나요? 저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주민은 여전히 다소 무관심한 듯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것은 단지 작은 파티일 뿐 삼촌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그냥 지인끼리 만났는데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목소리는 완전히 높아졌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가족에서 나를 무엇으로 간주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나는 외부인일 뿐이고 어떤 것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 주민은 움찔하지 않고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냥 모든 것에 끼어들고 싶다면 침착하지 않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녀의 마른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저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미래의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려다 미처 움직이지 못하고 문 옆 탁자 위에 놓인 가방을 되찾으려다 주미가 갑자기 내 손을 힘껏 밀쳤다. 나는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심하게 떨어졌다. 등과 손에서 따끔거리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다. 내가 올려다보니 처음부터 근처에 서 있던 태웅이 달려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만 있었다. 엄마, 더 이상 망치지 마세요. 라고 태웅 씨는 낮은 목소리지만 제가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넘어짐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궁극적인 고통이 있다. 제가 평생을 사랑과 양육에 바쳐온 제 아들은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수 있었고 심지어 저를 혼란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거기에 누워서 느릿느릿 일어나려고 애썼다. 자존심은 내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아파트를 나오면서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분명히 느꼈지만 마음의 추위는 훨씬 더 저렸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부엌에 혼자 앉아 팔과 무릎의 멍에를 손으로 문질렀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 즉 아들의 거리감, 주미의 냉정함, 그리고 이제 제 친자식들이 제게 준 고통스러운 무관심 같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엄마가 되어 나는 단지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아들과 주미의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외부인일 뿐인 것 같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랑했던 가족의 감정이 오늘 밤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날 이후 태웅과 주미의 삶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들로부터 받은 침묵은 생각과는 달랐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태웅이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려고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잠깐 들러서 먹을래? 결혼식을 위한 모든 준비는 잘 되었나요?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그러나 내가 돌려받은 대부분의 것은 열정적이지 않고 짧은 대답이었다. 엄마, 우리는 바빠요. 시간 날 때 연락할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휴대전화를 들고 문자를 보내려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아들의 냉담한 말이 흘러나왔다. 버림받고 소중하지 않다는 느낌은 더 이상 감히 내 아이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다. 강남의 추운 겨울날은 기나긴 길다. 한때 나의 자랑거리였던 땅집도 이제는 예전처럼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단골 손님이 여전히 오고 여전히 나와 대화를 나누지만 나는 마치 하루 종일 살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날 아침 제빵 재료를 확인하던 중 동네 여성 모임의 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태원의 한 미술품 전시회에서 우연히 태웅과 주미를 봤다는 메시지. 그녀는 물었다. 은석 씨는 왜 같이 안 가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곧 결혼할 줄 알았는데 양쪽 가족은 매우 바쁘겠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결혼 준비로 바쁘고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질문은 고통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인생에서 계획이나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시회도 내가 알 이유가 없다. 절점은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빵집 앞을 지나가던 태웅이 선물 가방을 들고 주미와 함께 가는 것을 보았을 때였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려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날 들렀어. 나는 눈 덮인 길 뒤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 서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날은 없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더 커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아들에게 바친 희생의 대가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들을 압박할 정도이기 때문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지만 그 간격은 점점 더 메울 수 없는 깊은 구덩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밤 동안 나는 어린 시절 태움의 모습을 떠올리며 누워있곤 했다. 아이는 길을 건널 때 항상 내 손을 잡고 항상 그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가장 잘 만든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의 전 세계가 되었던 어머니를 잊어버린 것 같다. 모르겠어요. 엄마와 아들 사이의 감정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영원히 제 아들의 인생에서 소외될까요? 그날은 흐린 오후였고 이슬비가 내리면서 겨울의 추위는 살을 애는 듯한 피부를 더했다. 빵집에서 일을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작은 부엌 구석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주미가 전화했어요. 나는 그녀가 나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조금 놀랐다. 하지만 듣기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현기증이 났다. 아저씨, 저는 당신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꿰뚫는 칼처럼 내뱉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뭉클했다. 이 말을 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가족을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지 아세요? 태웅이를 성장시키기 위해 내가 어떻게 엄마가 되었는지 이해하나요? 반대편 끝에서 나는 옅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미래의 며느리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소리가 들려왔다.
주미의 목소리는 땀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희생은 과거의 일이다. 이제 필요 없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몸을 움츠렸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가족의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자랑스러웠던 희생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일까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화가 났고 무기력했다. 필요 없다고요? 그럼 오늘처럼 완벽한 남자를 만들기 위해 태웅이를 키워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 사랑과 희생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미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아저씨, 제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내 생각과 같지 않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다. 오빠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대화는 갑자기 끝났다. 주미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태웅이가 어렸을 적 시절을 떠올리며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깔끔한 아침 식사를 했다. 나는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돈을 벌기 위해 빵집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는 아들이 내가 그를 위해 한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주미의 차가운 입담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모른다. 내가 너무 노력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세대 간의 차이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가?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삶과 그의 미래의 가족에서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 모르는 당황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주미의 말이 쉬지 않고 머릿속에 맴돈다. 아버지의 희생은 과거의 일이다. 이제 필요 없어. 희생과 사랑이 현재 가치도 없는 배척된 것일 뿐인 가정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주미 씨와의 쓰라린 통화 후 여러 밤을 고민하며 사무를 돌아봤다. 감남의 작은 방에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달아보고만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제 삶은 빵집 때문에 바빠도 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이른 봄, 햇빛이 엷은 안개를 뚫고 내려왔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피곤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아요. 눈가의 주름, 손에 든 노년의 표시, 모두 희생된 세월의 흔적들이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기가 맑고 삶이 느긋해진 서울 외곽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에서 기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가평 근처의 작은 마을이다. 그곳은 봄이 올 때마다 찬란한 유채꽃과 가을의 셔터산들이 겹친다고 들은 적이 있다. 제 빵집, 저는 믿을 수 있는 조카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제빵사를 배워왔고 저는 그가 이곳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빵집이 내 인생의 전부이지만 나는 내 마음이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나를 더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사하는 날 태웅이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나를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자 메시지도 줄어들었다. 내 생각에 아마도 나의 부재가 너를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 교회의 작은 셋집에 발을 디딜 때 묘한 정막이 느껴졌다. 집은 언덕의 변두리에 있고 주변에는 나무와 넓은 들판으로 통하는 흙길이 있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도 없고 눈부신 조명도 없고 단지 공기 중에 새들의 지저귐과 풀향기만 있을 뿐이다. 초창기에는 느린 템포에 익숙했다. 나는 집 뒤에 작은 채소밭을 몇 개 심기 시작했고 간단한 식사를 했고 오후마다 한적한 시골길을 산책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남아있다. 가족끼리 산책하는 걸 보면 태웅이 있을 때가 생각나요. 나는 내가 내 손을 잡고 아무렇지 않게 웃고 나를 아이의 영웅이라고 불렀던 때를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아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집 모퉁이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태움 씨 번호입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주저하게 들렸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이가. 엄마 이사 갔어요?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들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에서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그가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전화한 것 같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나는 짧게 대답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살 곳이 더 필요해.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그럼 엄마 그냥 쉬세요. 시간 될 때 꼭 찾아뵙겠습니다. 통화는 끝났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언제 시간이 날지 약속이 단지 무의미한 말이라는 것을 안다. 아마도 제가 아이의 인생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저는 아이의 눈에는 정말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먼 들판에 내리쬐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때때로 애정은 강요할 수 없고 깨진 것은 치유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혼자라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봄이 서서히 지나자 집 뒤뜰의 노란 유채꽃이褪색하기 시작했고 보라색 야생화가 만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했다. 서울의 격동적인 날들에 비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소박하지만 평온하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베이킹하는 습관을 버릴 수 없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개가 자욱한 마당을 내다보는 작은 문을 열고 밀가루 반죽을 시작하고 새로운 케이크 조각들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점차 주변 이웃들이 알게 되면서 들러서 케이크를 사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마을에 있는 나의 작은 빵집이 단골 목적지가 되기 시작했다. 주부들은 보통 아침에 와서 빵을 사면서 레시피를 물어본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직접 만든 쿠키를 달라고 열렬히 요청했습니다. 친절한 얼굴들, 소박한 감사의 말들은 내가 외로운 날들에 약간의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태웅에 대한 아픔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손님이 가게에 올 때마다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허전해진다. 한 번은 한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케이크를 사러 왔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엄마, 이 빵집 사장님 아들이 있어요? 그 질문은 나를 조용히 시켰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혼자 산다. 아들은 다 컸나 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으나 마음은 꽉 조이는 것 같았다. 멀리 있어?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먼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붐비는 하루를 마치고 가게를 청소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내다 나서서 한 젊은 남자가 약간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태웅의 옛 동찬이라는 편지를 손에 들고 있다. 아저씨 태웅이 엄마시죠? 나는 그에게 이 편지를 보낼 방법을 모른다. 대학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듣고 내 마음은 갑자기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일어났다. 나는 편지를 받고 그에게 감사했지만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에 대해 좋은 얘기를 못 들은 지 얼마나 됐죠? 마음 같아서는 태용 씨의 지금 생활이 어떤지 항상 궁금했어요. 행복합니까? 엄마 생각난 적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문자를 보내거나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보낼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는 망설였다. 과연 답장을 했을까요?
제 전화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꺼질까요? 생각들이 맴돌아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가장 큰 고통은 혼자 살 때의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하는 잊혀진 느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태웅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무실 주소로 우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멀리서나마 어머니인 제 마지막 책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들에 나는 빵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모든 단골 고객들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때때로 조용한 밤에 창가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제가 기억했던 것처럼 저를 기억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기억은 영원히 보답할 수 없는 일방적인 기억일 뿐일까? 시원한 아침이었고 유리창 너머로 부드러운 햇빛이 비쳐 내가 방금 완성한 케이크들을 환하게 밝히고 선반 위에 깔끔하게 놓았다. 버터, 우유의 향기와 설탕의 달콤한 냄새가 빵집의 작은 공간에 퍼진다. 저는 거기에 서서 라즈베리 타르트, 호두까기, 그리고 치밀하게 장식된 쿠키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과 노력을 쏟아부은 제품들. 나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케이크들은 정말 아름답지만 태웅에 대한 내 사랑처럼 너무 완벽하고 너무 포만해져서 사람들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잊게 만들지는 않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한 것이 잘못인가? 아니면 그가 내가 누구인지 잊게 한 것은 그 사랑이었을까?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태웅이가 어렸을 때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책도 챙겨주고 아이가 아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던 시절을 기억한다. 나는 내 아이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연히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 같다. 나는 내 사랑이 당연하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보답할 필요가 없다고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단골 손님이 들렀는데 조카에게 케이크를 자주 사주는 여자인 김 할머니였다. 그녀는 들어와 미소를 지었지만 내 생각에 잠긴 표정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물었다. 은석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빵집 잘 돼가고 있지 않아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김 할머니는 내 눈에서 마음을 읽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알아요. 저는 당신처럼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도 거리와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고 너무 많이 주면 그 사랑이 나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 김 여사의 말은 나로 하여금 반성을 하게 했다. 아마도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그러나 어떻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자들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제 자신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답이 없다. 아몬드빵 한 쟁반을 오븐에 더 넣으면서 태웅 씨와 함께 겪은 일을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혹시 내 사랑은 틀리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들에게 내가 보답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아몬드 냄새가 진도 많은 노란 빵이 꺼냈을 때 나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울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아들에게 내 곁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사랑이 헛된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창가에 앉아 다른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불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모녀의 감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것이 계속 나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슬프든 기쁘든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질녘 하루의 마지막 햇빛이 유리창 너머로 옅은 빛을 뿌렸다. 나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들고
집 앞의 작은 길에서 사람들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서두르고 바쁘다. 그들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혼자 앉아서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한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보였다. 그 여자는 한 아이를 팔에 안으면서 남자가 자기 귀에 뭐라고 속삭일 때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은 저도 모르게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 캐우미를 함께 키우던 옛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가족이 영원한 유대감, 헤어질 수 없는 견고한 정류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가족 관계가 때로는 실타래처럼 연약하고 쉽게 당기고 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허전한 느낌을 없애려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 나이에 나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감정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멈추지 않을까? 부모님의 사랑은 보답할 필요 없이 무조건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외로운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남자가 내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삶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느낌이었다.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지만 마치 제가 그것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쫓겨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밖에는 버스 한 대가 멈춰서서 재빨리 바퀴를 고이었다. 나는 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소속될 곳을 찾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저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곁에 없어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하지만 나를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함을 멈출 수 없다. 가족의 간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우울한 고통이 되었다. 언젠가 태웅이가 내가 희생한 것을 이해할까? 아니면 그 사랑이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기억으로 남을까? 가로등이 켜지자 커튼을 쳐서 바깥 풍경을 가렸다. 밤의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나는 그곳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혼자 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상처가 다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리 강해도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대답이 없었다. 어찌됐든 나는 태움의 엄마이고 그 사람은 잊혀지든 거부하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